자, 앰플리파이를 통해 클라우드 기반 앱 개발하기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박태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아이디어쌤이라는 스타트업에서 리액트랑 노드.js로 주로 사용하는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로 있고요. 여러 가지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매치몬이라고 주짓수 대회 관리 플랫폼 웹 서비스인데 베타 테스트 단계로 개발 중이고요. 여기서 리액트 서버 사이드 렌더링 웹 프로젝트이고 서버리스 프레임워크로 노드.js 언어를 사용하는 서버리스 백엔드를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앰플리파이 프레임워크에 있는 어스 리소스를 활용한 AWS 코그니터 유저풀을 구성해서 회원 인증을 붙여갖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커뮤니티 활동은 현재 AWS KRUG의 구로 디지털 단지 지역 소모임의 운영자로 있는데요. 현재 저 혼자 운영하고 있는데 모임 운영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로 디지털 단지 내에서 플레이 오토라는 회사에서 지금 구로 디지털 단지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혹시 구로 디지털 단지 내에 공간 대화 해주실 분들도 연락 주시면 저는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 서울 미더에서 이제 총무로 이제 맡고 있고요. 오픈소스 활동을 되게 선호하는 성향의 개발자입니다. 네, 이번 앰플리파이 발표의 목차입니다. 처음에 앰플리파이가 뭔지 소개를 할 거고요. 앰플리파이 프로젝트 개발에 필요한 요구사항들이 무엇인지, 보통 프론트 개발에 가장 자주 쓰이는 API 회원 인증, 저장소, 분석 기능의 앰플리파이 기능들을 소개할 거고요. 배포 전에 로컬에서 모킹과 테스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작년 리인벤트에서 새롭게 발표한 앰플리파이 데이터 스토어에 대해서 알아본 뒤에 데모를 보여드리는 걸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AWS 앰플리파이는 모바일 및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앰플리파이 CLI와 앰플리파이 프레임워크로 나뉘고요. 그래서 앰플리파이 CLI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AWS 리소스들을 자동으로 설정해주며 테스팅 및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앰플리파이 프레임워크는 현재 웹에서는 리액트, 앵귤러, 뷰 등의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를 지원하고 있고 모바일 앱으로는 iOS, 안드로이드, 리액트 네이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앰플리파이 CLI랑 프레임워크는 모두 GitHub에 올라가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뭐 버그 같은 걸 발견했을 때 사용자가 직접 버그 수정 사항을 PR로 올려서 서비스에 직접 수정 요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높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앰플리파이 프레임워크에서 이제 지원하고 있는 기능들은 지금 10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 발표에서 다루지 않을 기능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인터랙션은 아마존 X 서비스를 활용한 AI 챗봇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이고 이제 프레딕션은 언어 번역, 테스트를 음성으로 변환, 이미지에서 텍스트 인식 같은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능 구현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펍섭은 AWS IoT 서비스 혹은 뭐 웹소켓 제공자를 이용한 일반 MQTT를 통한 실시간 대화형 메시지 기능을 구현하는 기능이고요. 푸시 노티피케이션은 AWS의 핀포인트 서비스를 통해서 푸시하려면 하는 기능인데 지금 리액트 네이티브만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XR은 아마존 수머리안 서비스를 이용해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작년 리인벤트에서 새롭게 발표한 데이터 스토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데이터 스토어는 오프라인 연구 저장소인데요. 오프라인 모드에서도 서비스 사용할 수가 있도록 해주고 온라인 모드로 전환됐을 때 데이터 동기화 솔루션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이제 자세히 해놨으니까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제 CLI 명령어들은 앰플리파이 CLI 설치 후에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것부터 생성, 테스트, 배포까지 명령어들을 제가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그 색 표시된 것들이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사용하게 될 주요 커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젝트를 새로 생성하는 앰플리파이 init, 기능을 추가하기 위한 앰플리파이 add, 그리고 오프라인 테스트를 위한 앰플리파이 mock, AWS 클라우드로 배포하기 위한 앰플리파이 push 등이 자주 사용될 커맨드라고 생각합니다. 앰플리파이 프레임워크는 아무래도 AWS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만약에 AWS를 한 번도 사용해 보신 적이 없거나 컴퓨터에 AWS 계정 세팅이 된 게 아무것도 없으시다고 하시면 맨 위에 있는 앰플리파이 컨피그를 통해서 AWS 크리덴셜 세팅을 하셔야 합니다. 앰플리파이로 개발하게 됐을 때 전체 흐름도를 제가 그려봤는데요. 개발자는 앰플리파이 CLI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서브로 이제 앰플리파이 프로젝트를 설정하게 됩니다. 개발을 한 뒤 앰플리파이 CLI를 통해서 배포를 하게 되면 설정해 놨던 기능들과 관련된 AWS 서비스 리소스들이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는 템플릿 코드로 만들어지고요. 이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이 AWS 클라우드에 업로드돼서 관련된 AWS 서비스를 생성하거나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 프로젝트를 앰플리파이와 함께 개발한다고 가정을 하고 순서대로 살펴볼게요. 먼저 로컬에다가 이제 앰플리파이 CLI를 설치하고 그 뒤에 리액트 네이티브 프로젝트를 새롭게 생성시킵니다. 저는 리액트 네이티브 프레임워크 중 하나인 이제 엑스포 CLI 툴을 이제 이용하였고요.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 프로젝트 생성이 끝나면 프로젝트 폴더를 들어가서 앰플리파이 프레임워크와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를 위한 앰플리파이 컴포넌트를 설치해 줍니다.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 프로젝트 안에서 앰플리파이 프로젝트를 이제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제 커맨드 라인에다가 이제 앰플리파이 init 좌측에 보이는 앰플리파이 init을 입력하면 이제 몇 가지 프로젝트에 대한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쉬운 질문이라서 자신을 맞는 환경에 맞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답변이 완료되면 앰플리파이 폴더가 이제 네모 박스처럼 만들어지고요. 여기 AWS exports.js가 생성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AWS exports.js는 내용 최상단에 그 편집을 하지 말라는 코멘트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어스나 API 같은 기능들을 추가할 때마다 뭐 엔드포인트나 웹 클라이언트 아이디 같은 민감한 정보들이 들어가는 곳이고 앰플리파이 프레임워크에서 기본적으로 이 정보들을 참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개발하시면서 컨트롤 하실 수 있으시다라고 하시면은 건드리셔도 된다고 보시면은 혹시 모르니까 다른 JS 파일 만들어서 내용을 복제해서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앰플리파이 이닛을 한 다음에는 AWS 콘솔에 들어가 보시면 이미 앰플리파이 프로젝트가 만들어져 있을 거고요. 이제 웹에서 이제 콘솔에 들어가셔가지고 앰플리파이 서비스를 들어가시면 백핸드 인바이러먼트 탭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앰플리파이 프레임워크 이제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그 리액트에 이제 리액트를 이제 예를 들 건데 전역 스테이트 프로바이더를 감싸는 위치 혹은 가장 최상단에 해당되는 JS 파일에다가 앰플리파이를 임포트 시키고 이제 AWS Export JS를 임포트한 다음에 앰플리파이 컨피규어 메소드로 설정해두는 코드를 넣어주면은 이제 앰플리파이 프레임워크 설정은 다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앞으로 API나 기능이라는 용어 언급할 때 주의해서 들으셔야 될 게 앰플리파이 도큐멘트에 보면은 뭐 어스나 스토리지 API, 어널리틱스 등을 통칭해서 API라고 부르는데요. 그 API에는 API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달할 때나 뭐 얘기할 때나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서 기능들이라고 우선 얘기를 할 텐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API를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앰플리파이 이닛을 하면 가장 먼저 이제 나오는 터미널상의 도움말이 앰플리파이 add API를 입력해라. 그러니까 API 기능을 추가해라고 먼저로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앰플리파이 API 기능은 GraphQL과 REST 방식을 고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GraphQL을 사용하신다면은 AWS 앱싱크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REST를 사용한다면 API 게이트와 람다 서비스가 구축되게 됩니다. 그래서 REST 방식은 이 발표에서 설명하진 않고 끝부분에 레퍼런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앱싱크 설명을 드리자면은 관리형 GraphQL 서버리스 서비스고요. 앱싱크로 서버 구축을 기본으로 API 기능뿐만 아니라 서브스크립션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웹 소켓까지 구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온라인, 오프라인을 오갈 때 동기화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데이터 충돌 해결 방안을 여러 개 갖고 있어서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 충돌 해결 방안을 태기해 갖고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로 돌아와서 이제 몇 가지 물어보는 항목 중에 제가 박스 쳐놓은 부분을 주목해 주시면은 이제 annotated 된 GraphQL 스키마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미 스키마 정의 파일을 갖고 있는지라고 물어보고요. 기본 값은 노우를 했을 때 그 다음 줄에 스키마 생성 시 가이드가 있는데 원하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중에서 원하는 걸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본 값은 노우이고 그리고 스키마를 수정하겠냐라고 물어볼 때 yes를 하시면 에디터에 바로 schema.graphql 파일이 뜨게 되고 원하는 대로 스키마를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앰플리파이 폴더 내에 백핸드 폴더 안에 이제 API 폴더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안에 앰플리파이 이닛 했을 때 입력했던 프로젝트 이름을 가진 폴더가 있고
그 안에 API 관련 AWS 리소스들을 담은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들과 함께 스키마.graphql 파일 생성된 거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스키마.graphql은 GraphQL 스키마 정의를 하실 수 있는 공간인데 여기서 정의된 스키마를 앰플리파이가 해석해서 관련된 AWS 리소스들을 생성해 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밑줄로 표시된 골뱅이 부분을 눈여겨보시면은 저 구문을 앰플리파이에서는 디렉티브 지시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시어들을 쓰는 문법을 GraphQL 트랜스폼 문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소개하자면은 SDL이라고 칭하는 그 스키마 데피니션 랭귀지를 사용하는 문법이고요. 목적에 맞는 지시어를 사용해서 다이나모DB 데이터베이스 생성 및 구성을 하게 되는 at 모델이 있고, GraphQL 문법 사용 시 모델 간 관계 설정 및 관련 리졸버를 생성하는 at connection, 그리고 회원에 따른 데이터 접근 규칙을 설정하는 at us 등 총 8가지가 존재합니다. 앞서서 GraphQL.schema 정의를 끝내고 스키마를 지금 수정하겠냐라고 질문하고 대기하고 있던 터미널로 돌아가서 이제 엔터를 마저 쳐주면 이제 src 폴더에 GraphQL 폴더가 생기고 오른쪽 위에 있고요. 쿼리, 뮤테이션, 서브스크립션 등의 GraphQL 쿼리가 자동 완성되어서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코딩할 때 앰플리파이에서 만들어준 GraphQL의 JS 파일 임포트해서 GraphQL API 통신을 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쿼리와 뮤테이션, 서브스크립션을 하는 코드 예시들 제가 짤막하게 슬라이드에 넣었는데요. 앰플리파이 프레임워크로부터 API와 GraphQL 오퍼레이션을 임포트한 다음에 통신할 때 쓰게 될 GraphQL 파일들을 임포트해오고 API.graphql 메소드를 쓴 다음에 그 안에다가 GraphQL 오퍼레이션 메소드를 넣는 방식입니다. 인자에다가는 실행하고자 하는 GraphQL 쿼리문과 조건문을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측 하단에는 서브스크립션 코드인데 서브스크립션은 하운스 체이닝을 통해서 서브스크립션 메소드를 한 번 더 써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을 수 있게 코딩을 해야 되고, 서브스크립션을 취소하고 싶다면은 unsubscribe 메소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구현할 때 API로 서브스크립션 구현 시 좌측에 떠 있는 이제 에러 메시지를 보시면은 이게 오브젝트라 되어 있고 정확히 어떤 메시지인지 파악이 힘든 현상을 제가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앰플리파이 컨피거 코드가 들어있는 JS 파일 맨 아래에다가 그 네모 표시한 코드 한 줄을 넣으시면 에러가 해결이 됩니다. 아래 에러 발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로그와 관련 자료가 있는 그 GitHub 링크를 제가 밑에 첨부할 테니까 들어가 보시면 내용을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고, 뭐 이게 주소가 길다 그러시면은 GitHub에서 aws-js로 이제 들어가서 이슈보드 가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API 기능 추가와 코딩에 대해서 배포를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되시면은 앰플리파이 푸시 커맨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앰플리파이 푸시는 그동안 뭐 API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까지 있는 앰플리파이 기능들이 다 푸시가 되기 때문에 API만 푸시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괄호 쳐진 앰플리파이 푸시 API만 입력하시면 API만 배포가 됩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배포 시 생성되는 AWS 리소스들 오른쪽 부분은 이제 at 모델 지시어, 스키마에서 정의한 그 지시어가 스키마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 이제 이러한 리소스가 생성된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네, 이번에는 앰플리파이 어스 기능입니다. 그 아마존 코그 인터 서비스 이용해서 회원 관리 기능을 제공해 주는데요. 코그 인터 서비스가 단순 회원 관리 기능뿐만 아니라 소셜 로그인 기능도 지원하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회원 관리 기능 부분은 이걸로 다 끝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소셜 로그인은 기본으로 페이스북, 구글, 애플 로그인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SAML과 오픈아이디 커넥트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서 웬만한 소셜 로그인 기능은 조금의 노력을 기울이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앰플리파이 프레임워크에서 자체 지원하는 회원가입, 인증 같은 컴포넌트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회원가입이나 인증, 로그아웃, 로그인 등의 기능을 개발하기 귀찮다 그러시면은 이런 컴포넌트를 적극 사용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터미널에서 앰플리파이 add us로 us 기능을 추가하신 뒤에 코딩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앰플리파이 프레임워크에서 자체 지원하는 하이어더 컴포넌트인 with authenticator 컴포넌트를 감싸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위드 어센티케이터만 씌웠을 뿐인데 로그인 회원가입, 이메일로 인증 코드 보내기, 로그인 시 상단 헤더에 인사말과 함께 로그아웃 버튼이 뜨는 것까지 자동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글로벌하게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i18n 그걸 지원하고 있고, 저 스타일 또한 몇 가지 옵션을 줘갖고 얼마든지 커스터마이징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발자라면 사실 저렇게 완성형 컴포넌트에 대해서 불신감 같은 걸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처음에 제가 위드 어센티케이터 보고 좀 거부감이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개발 중인 프로젝트에 앰플리파이 회원가입 컴포넌트 씌워갖고 언제 스타일 옵션을 공부해갖고 볼 것인가 라는 생각이 좀 먼저 들어서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AWS 앰플리파이에서 어스라는 클래스를 따로 제공을 하고 있어서 그것만 임포트 해갖고 뭐 사인업, 컨펌 사인업, 사인인, 사인아웃 같은 메소드로 직접 구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이 다 되면 이제 코그니토 서비스가 AWS 클라우드에 구성이 되게 되고요. 아까 API 푸시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회원 관리만 배포하고 싶다면은 앰플리파이 푸시 어스 커맨드만으로 가능합니다. 이제 저장소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아마존 S3는 AWS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EC2만큼 잘 알고 계신 서비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S3는 데이터 저장 보관에 대해서 좀 가격이 싼 서비스고 속도도 빠른 편이고 HTML 정적 페이지 호스팅까지 가능하죠. 이렇게 이제 터미널에서 스토리지 기능을 추가하실 때 앰플리파이 CLI에서 물어보는 질문들 중에 화면에 이제 네모난 박스로 표시된 곳이 버킷 네임을 입력하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버킷 이름이 기존의 S3 버킷 이름과 겹치지 않게 그 유니크한 이름을 입력하셔야 하는 것에 주의하시면 됩니다. S3로부터 파일 가져오기, 삭제하기, 업로드, 리스트 가져오기 등의 메소드 사용은 좌측에 보시다시피 직관적인 편인데요. 만약에 파일 업로드 중에 네트워크 에러가 발생된다면은 스토리지 모듈이 최대 4번의 시도를 한다고 하고요. 그 4번 이후에도 업로드에 실패하면 그때 에러가 뜬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torage.put 메소드 인자 중에서 프로세스 콜백 함수를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실시간으로 파일 업로드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한 100ms 단위로 실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파일 업로드 진행 상태 확인할 때 좋은 옵션이 될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S3의 저장소 권한을 부여할 수가 있는데요. Public, Protected, Private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Public은 앱 사용자 모두한테 접근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파일들은 기본적으로 Public 폴더 안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Protected는 모든 사용자가 읽기 전용으로 볼 수 있지만 업로드한 사용자한테만 쓰기 권한이 주어집니다. 파일 저장 경로는 Protected 폴더 안에 그 로그인된 사용자에 대한 코그니토 아이덴티티 아이디 그걸로 명령된 폴더 안에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Private은 오로지 개별 사용자만 액세스가 가능한 부분이고 파일 저장 경로는 Protected와 마찬가지로 Private 폴더 안에다가 로그인된 사용자에 대한 코그니토 아이덴티티 아이디로 명명된 폴더 안에 저장이 됩니다. 배포 단계인데요. 이제 이것도 역시 저장소만 배포하고 싶다면 앰플리파이 푸시 스토리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API, 어스 스토리지 기능을 추가하는 것부터 코딩하는 법, 배포하는 법까지 간단한 사이클을 돌았는데요. 사실 이게 업무 환경에서는 코딩하자마자 배포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검증이 필요한데 앰플리파이 CLI에서 이제 현재 API와 스토리지 기능에 대한 로컬 모킹과 테스팅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앰플리파이 커맨드를 입력하시면 현재 앰플리파이 폴더 안에 모킹 데이터라는 게 새로 생기게 되고 API 서버 켜짐과 함께 테스팅 페이지 엔드포인트를 뱉게 됩니다.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개발자는 이 엔드포인트를 들어가서 로컬 상에서 API와 스토리지를 테스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앰플리파이 테스팅을 시작하게 되면 AWS 익스포츠 파일에 약간 내용이 바뀌는데요. 예를 들어 현재 AWS 익스포츠 파일에 AWS API 엔드포인트가 기록되어 있는데 테스팅이 시작되면 이 엔드포인트가 로컬 IP 주소를 잠깐 바뀌게 됩니다.
그 개발하시다가 만약에 엔드포인트가 내 로컬 IP로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혹시 내가 지금 로컬 테스트 뭐든지 확인해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또 생기는 항목들이 있는데 이건 로컬 테스팅 할 때만 원래 생기게 되는 속성들이고 테스팅 모드가 종료되면 내용은 다시 원 상태로 복구가 됩니다. 그 좌측 그림은 보시면은 테스팅 모드일 때 앰플리파이 폴더 안에 생기게 되는 모킹 폴더이고요. 모킹 폴더 및 데이터이고요. 이 폴더는 테스팅 모드가 종료돼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그림은 테스팅 API 엔드포인트를 들어가게 됐을 때 나오는 API 테스팅 페이지고요. 그 GraphQL 쿼리문으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림에는 안 보이지만 그 오른쪽 밑에 페이지에서 우측 상단에 보시면 덕스라는 버튼이 있는데 그걸 누르면은 자동으로 완성된 API 도큐멘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쿼리는 이제 어떤 파라미터와 타입이 입력되어야 하는지 잘 나와 있어 갖고 그걸 보시면서 쿼리를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개발 진도가 이제 나갔다면 분석 기능을 붙여야겠죠. 이제 앰플리파이는 아마존 핀포인트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분석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아마존 핀포인트는 앱 세션 시간, 사용자의 구매 행동, 로그인 시도 또는 개발자가 직접 정의한 이벤트 유형 등의 정보를 캡처할 수 있고 분석 결과는 콘솔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앱의 푸시 알람이나 이메일, SMS, 음성 메시지 같은 메시지 전송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앱에서 이제 조금 번거로운 작업 들어가는 게 푸시 알람인데 사실 앰플리파이도 이 푸시 알람 작업에 간단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앱 개발하실 때 항상 세팅했던 별도 앱 세팅을 해줘야 하는 과정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아나리틱스 기능을 CLI를 통해서 추가하고 프레임워크에서는 analytics.record 메소드를 이용해서 분석할 채널명을 네임의 속성값으로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어트리뷰트 속성에다가 제이슨 형태로 수집하고자 하는 항목들을 키밸류 형식으로 코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딩한 후에 이제 앱을 실행하면서 수집된 자료들은 이제 아마존 어널리틱스 웹 콘솔 들어가시면 캡처된 것과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이전 슬라이드에서 레코드 메소드로 코딩한 부분은 그 웹 콘솔 좌측에 이벤트 메뉴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 분석 서비스 F4는 앰플리파이 푸시 어널리틱스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작년 리인벤트에서 새롭게 발표한 데이터 스토어라는 기능입니다. 데이터 스토어는 클라우드와 동기화되는 동안 로컬에 저장되는 연구 저장소 엔진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웹에서는 인덱시드 DB, 모바일은 SQLite 활용한 그 내부 데이터 스토어를 자동으로 구현해줘서 AWS 계정이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세팅되어 있지 않은 오프라인에서도 서비스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 데이터 스토어는 앱싱크 팀과 긴밀히 협력해서 탄생시킨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그 흥미로운 점은 GraphQL을 잘 모르는 사용자도 데이터 스토어 API만 이용하면은 그 GraphQL로 구현된 백엔드 API에 접근할 수 있고 뭐 조회, 생성, 수정, 삭제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 스토어 API는 이제 앱싱크에서 최근에 제공하고 있는 충돌 처리 방법 제어를 구현할 수 있는데요. 그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모드로 전환됐을 때 그 변동된 데이터와 온라인 상 데이터가 맞지 않아서 충돌이 일어날 때 AWS 앱싱크에서 마련한 세 가지 충돌 처리 방법 중에서 택일해 갖고 그 데이터 충돌 해결 방법을 직접 구현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데이터 스토어의 아키텍처인데요. 그 그림의 주황색 네모로 표시한 부분이 그 오프라인 스토리지 용도로만 사용하게 됐을 때 흐름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발자가 데이터 스토어 API를 이용해서 코딩을 하게 되면 스토리지 엔진이 개발자가 모델링 해놓은 스토리지 구조를 해석해서 개발자가 원하는 데이터 조작을 그 스토리지 어댑터, 즉 이제 SQLite, 인덱스 DB에 해당하는 거에다 명령을 하고 응답을 받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개발자가 이제 이 앱을 클라우드에도 배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 박스 이제 오른쪽에 삐져나와 있는 스토리지 엔진과 앱싱크 사이에 싱크 엔진이라는 구성이 연결이 되게 되고요. 싱크 엔진은 AWS 클라우드의 데이터와 로컬 데이터 간의 동기화를 담당하고 이제 AWS 앱싱크와 GraphQL 쿼리의 뮤테이션, 쿼리, 서브스크립션을 통한 통신을 합니다.
그래서 API를 사용하게 됐을 때 개발자가 직접 그래픽의 쿼리를 짤지 몰라도 싱크 엔진을 통해서 클라우드에 있는 앱싱크로부터 데이터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클라우드에 연결된 이후에 스토리지 엔진은 이제 싱크 엔진과 연결되고, 그리고 메타데이터와 시스템 모델을 관리하게 되는데, 여기서 시스템 모델이란 클라우드 동기화 시 네트워크를 통한 업데이트 큐에 사용되는 모델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네, 앰플리파이 데이터 스토어의 스토리지 어댑터로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바일은 SQLite, 웹은 인덱스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패턴은 향후에 커뮤니티 기여를 위해서 더 많은 스토리지 어댑터를 포용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스토어는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앰플리파이 이닛 없이도 데이터 스토어에서 준비한 npx 스크립트로 앰플리파이 데이터 스토어 프로젝트를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예제는 그 기존의 프로젝트는 이제 있고 처음부터 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npx 스크립트를 입력한 후에는 프로젝트 안에 앰플리파이 프로젝트 폴더가 자동으로 생성되어 있을 거고, 이제 패키지 JSON에 npm 스크립트 2개가 자동으로 추가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앰플리파이 모델젠이라는 거는 스토리지 어댑터 모델링을 도와주는 스크립트고, 앰플리파이 푸시는 온라인 배포를 위한 스크립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스키마.graphql을 들어가 볼 텐데요. 오프라인 저장소 정의를 GraphQL로 정의하는 겁니다. 좌측 예제 보시는 대로 스키마.graphql에 들어가셔서 스테이터스에 이건 예를 든 건데 액티브, 인액티브 상태를 담고 있는 인엄을 추가하시면 데이터 스토어 API로 쿼리하실 때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구별하기 용이한 타입으로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수정된 스키마는 아까 패키지.json에 있던 앰플리파이 코드젠 스크립트를 통해서 해당 스키마를 모델링해서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개발할 때 임포트에 쓸 수 있도록 타입스크립트와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변환해서 생성을 시켜줍니다. 이제 앰플리파이 프레임워크를 설치를 할 건데요. 앰플리파이 프레임워크는 기능별 모듈을 설치를 또 할 수 있게 별도 모듈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출시된 데이터 스토어의 가이드에서는 이렇게 사용하고 싶은 모듈만 설치하는 걸로 안내가 되고 있고요. 본격적인 이제 코딩 예제를 일단 가져와 봤는데, 이번 케이스는 개별 모듈을 설치했으니까 골뱅이 aws-amplify/datastore로부터 임포트 해오는 게 아까랑은 좀 차이점이고요. AWS 계정 세팅이 되지 않은 오프라인 모드로 코딩을 하기 때문에 그 amplify.config 메서드를 쓰지 않았습니다. 데이터 스토어 모델은 아까 모델젠 스크립트로 익스포트 되었던 JS 파일을 임포트해서 사용해서 ORM처럼 코딩하실 수가 있고요. 서브스크립션 기능을 하는 그 데이터 스토어.observe 메소드는 다른 API처럼 비동기 메소드이긴 한데 앞에 await를 붙이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스토어는 predicate 필터라고 해서 다이나모DB에서 사용하는 검색 조건과 똑같은 필터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함수 체이닝으로 AND 검색이 가능하고 OR 메소드로 OR 검색도 가능합니다. 이제 오프라인 모드로 개발은 다 됐고 이제 이 구조 그대로 클라우드를 배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앰플리파이 init 커맨드를 이제 입력하고 프로젝트 최상단에 해당하는 JS 파일 들어가고 앰플리파이 클래스와 AWS e스포츠를 임포트하고 amplify.config 메소드를 쓰는 코드를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클라우드와 연결할 준비가 됐으면 앰플리파이 푸시로 배포를 하시면 되고요. 아까 API에 배포했을 때 도표와 마찬가지로 GraphQL에 add model이라는 지시어가 있었기 때문에 앱싱크와 다이나모DB 서비스까지 구현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앰플리파이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것부터 회원 관리, API, 저장소, 로컬 테스팅, 분석, 그리고 새로 나온 데이터 스토어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제가 이제 설명드린 기능들을 모두 배포하게 되면 지금 그림처럼 이제 AWS 클라우드에 S3랑 코그니토, 앱싱크와 다이나모DB, 핀포인트 서비스가 구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현된 프로젝트에서 이제 직접 웹 콘솔을 들어가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은 앰플리파이 콘솔 혹은 앰플리파이 콘솔 어스, API 그런 식으로 입력하면 자동으로 브라우저가 뜨면서 해당하는 페이지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다 설명 못한 게 많이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스토리지나 뭐 회원 관리 기능 같은 특정 기능을 개별로 모듈 설치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거 하나 있고, 이렇게 기능별 모듈만 설치하면 프로젝트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앰플리파이만 사용할 수가 있고, 패키지 용량은 상당히 좀 줄어들어서 저는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해서 현업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그니토 S3 다이나모DB의 이벤트 트리거로 람다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앰플리파이 CLI를 통해서 이런 설정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개발 환경 구축이 가능한데요. 앰플리파이 프로젝트를 처음 만들었을 때 그 인바이러먼트 네임 설정을 하는 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여기서 활용이 되는 거고요. 이제 한 프로젝트에 여러 개의 인바이러먼트 네임을 가진 앰플리파이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 만들어진 인바이러먼트들은 Git의 워크플로우처럼 브랜치 체크아웃 하듯이 앰플리파이 백엔드 환경을 이제 스위칭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디벨롭먼트, 디버그, 프로덕션 스테이징을 인바이러먼트로 제어하게 됐을 때 각 스테이징별 AWS 백엔드 세팅을 개별적으로 관리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제공하는 유틸리티들도 있는데요. 이제 PW 개발할 때 많이 언급되는 서비스 워커 제공하고 있고, LRU 캐시, I18N이 내장되어 있고, 허브라는 기능이 있어갖고 마치 전역 스테이트 변수 프로바이더처럼 이 허브라는 클래스를 쓰면 이제 디스패치라는 메소드로 메시지를 보내고, 허브.listen 메소드가 그걸 바로 캐치해서 로직 처리를 해주는 좀 유용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살짝 실습을 해봤는데, 디스패치 했을 때 리슨은 잘 돼서 되게 좋다라고 느꼈었는데, 리슨을 하기 싫을 때 리무브라는 메소드를 쓰는데요. 리무브를 해도 리슨이 되는 현상이 있어서 구글링을 좀 해봤었습니다. 근데 레퍼런스가 많이 없어서 리스닝 이벤트 구현에 실패했고, 이 부분은 만약 제가 구현에 성공하면 제 AWS KILD 슬랙 채널이나 앞으로 열리게 될 프론트엔드 소모임에서 기회가 되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로거는 콘솔.info, 콘솔.error, 콘솔.debugger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데모 할 시간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GitHub 주소가 이제 제가 시연을 할 데모 자료들이니까요. 동영상 시연 자료도 다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연한 이후에도 데모 자료 한 번 더 보시고 싶으시면은 네, 이 리포지터리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유돼 있고요. 공유를 어떤 식으로 해드릴지는 좀 이따가 시간 남으면 말씀드릴게요. 지금 일단 주소를 갖고 계시고, 먼저 데모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네. PPT요. PPT 이 영상과 같이 공유될 거예요. 네, 슬라이드 쉐어 찾으면은 며칠 있으면 뜰 겁니다. 데모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VS 코드 에디터를 띄웠고요. 그리고 엑스포 프로젝트를 실행했다는 가정하에서 그 다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CLI에다가 앰플리파이 이닛을 입력하면 이렇게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하라고 뜨고요. 인바이러먼트 이름 설정하라고 여기서 나옵니다. 전 데브라고 했고, 에디터 선택하라고 뜨고, 네, 앱을 선택하라, 자바스크립트 선택했고, 리액트 네이티브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스 경로는 src로 입력을 시켰고, 네, 배포할 디렉터리 패스 그냥 기본값으로 하고, 커맨드도 그냥 기본값으로 하면은 이제 클라우드 포메이션이 돌면서 돌기 전에 AWS 프로파일 쓰겠냐, 이제 로컬에 이미 세팅되어 있는 게 있으면은 그거를 갖다가 연결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했고, 선택하면은 클라우드 포메이션이 돌면서 이제 배포가 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API 추가하는 영상이고요. add API 하면은 GraphQL로 할 거냐, REST로 할 거냐. 그래서 저는 GraphQL을 선택을 했고, API 네임은 하고 싶은 대로 지으시면 되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API의 어서라이제이션 타입을 뭘로 할 거냐라고 해갖고 4가지 타입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API 키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코그니토 유저풀로 바꿀 건데 API 키로 선택을 하고 세팅을 해서 넘어가고요. 그리고 API 키가 익스파이어 되는 거 7일로 기본 값으로 하고, GraphQL을 새로 만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2개 중에서 저는 싱크로 오브젝트로 했고,
지금 수정하겠냐라고 해서 Y로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떠요. 자동으로 떠서 이제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게 뭐 소셜 앱이라고 치면 호스트란 타입을 입력해서 at 모델 지시어와 함께 이렇게 스키마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at 모델이 있으니까 앱싱크랑 다이나모DB가 리소스가 생성되고 포스트 관련된 테이블이 다이나모DB에 생성되게 되겠죠. 네, 이렇게 하고 CLI에서 이제 enter to continue를 마저 해주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앰플리파이 프레임워크를 이제 코딩을 하는 시연인데요. 앰플리파이 그 AWS 앰플리파이 이거를 이미 npm으로 설치했다 치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앰플리파이를 임포트하고 AWS 익스포츠를 임포트 해온 다음에 내용을 들어가서 보시면은 앰플리파이 이닛 했을 때 그 src 소스 패스를 src로 했기 때문에 src 폴더 안에 AWS 익스포츠가 생성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들어가서 보시면은 처음에 이렇게 하나 딱 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고 이걸 이제 앰플리파이 컨피겨로 해보겠습니다. amplify.configure 이렇게 하면 앰플리파이 프레임워크 세팅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앰플리파이 API를 코딩하는 영상이고요. 처음에 이제 앰플리파이에서 API랑 GraphQL 오퍼레이션을 임포트를 해옵니다. 임포트 해온 거를 이제 그 컴포넌트가 다 마운트 됐을 때 불러오도록 제가 코딩을 해놨습니다. 그 GraphQL 파일은 src의 GraphQL 폴더 안에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파일의 그 쿼리들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자동 완성이 돼 있어요. GraphQL이.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익스포트가 자동으로 돼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임포트를 해와서 api.graphql 이쪽에다가 인자로 넣습니다. 그 인자로 넣고 나서 이게 프로미스니까 이렇게 den으로 해놓고 스테이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게 main.js가 그 가장 맨 처음에 뜨는 JS 파일인데 이제 리스트를 불러와서 뿌려주는 로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정렬을 하는 거, 정렬하는 거는 그 추가로 어드밴스드 옵션을 안 줬기 때문에 그냥 자바스크립트 내에서 날짜별로 정렬하게 하는 코드를 넣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트를 업데이트 시키는 코드를 넣었습니다. 이제 앰플리파이 목을 입력해서 테스팅 모드로 전환을 시키고요. 그러면 이제 API랑 다이나모DB 같은 것들이 모킹이 되고 엔드포인트가 아래처럼 나오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터미널에다가는 그 리액트 네이티브 시뮬레이터를 켭니다. 그래서 시뮬레이터에서 모킹된 엔드포인트가 접근되는지 보는 거고요. 네, 제가 아까 이게 지금 좀 짤막한 쇼튼 버전인데 풀 버전에서는 데이터 넣는 것도 있거든요. 데이터 넣어진 게 이렇게 받아졌다는 거를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스를 추가할 거예요. amplify add 어스로 이제 코그니토 회원 인증을 추가할 거고요. amplify add 어스를 입력합니다. 그럼 이제 컨피그레이션을 뭘로 할 거냐? 컨피그레이션 중에서 두 번째 옵션이 소셜 로그인이고 맨 첫 번째 게 그냥 일반 그 유저풀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인인을 유저네임으로 할 거다. 그리고 추가 세팅은 안 한다. 라고 하고 진행을 시키고 네, 이렇게 컴플리트가 되면은 이제 그 회원 인증이랑 데이터 접근할 때 회원이 로그인 됐을 때만 접근될 수 있도록 그 스키마에다가 그 어스 지시어를 추가를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룰이나 뭐 이런 것들은 도큐멘트에 잘 나와 있는데 일단 오너에 대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인데 오퍼레이션이라고 해갖고 이 딜리트에 대한 것만 오너가 할 수 있다. 딜리트를 제외한 뭐 쿼리랑 뮤테이션 같은 거는 아무 사용자나 할 수 있다라는 걸 정의한 거고요. 그리고 저는 like만 모든 사용자가 업데이트 될 수 있게 하고 나머지는 뭐 수정 딜리트가 되게 하고 싶지 않아서 뭐 컨텐츠나 어서를
이런 식으로 필드에다가도 이제 어스를 지정할 수 있는데 오퍼레이션을 여기는 업데이트를 줘서 컨텐트랑 어서는 아무도 업데이트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like는 이제 아무나 업데이트 할 수 있게끔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스를 프레임워크에서 코딩하는 데모인데요. 제가 리액트 내비게이션을 여기서 쓰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스택 내비게이션 쪽에서 with authenticator로 그냥 씌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로 끝난 건데 이제 사인아웃을 하려면은 이제 사인아웃에 대한 온프레스 이벤트는 그냥 별도 메소드를 쓰는 걸로 코딩을 했고요. 이렇게 어스.사인아웃을 하면은 이제 바로 사인아웃이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스위치 내비게이터에 있는 로딩 화면인데 로딩을 이제 하는 와중에 이제 어스로부터 코그니터로부터 현재 로그인된 세션이 있냐, 그래서 있으면은 메인 화면으로 가고 없으면은 로그인 화면으로 가라 그런 코딩하는 화면이고요. 어스.current authenticated user 이 메소드를 쓰면 됩니다. 에러 처리하는 코딩이고, 네. 그리고 이제 모킹을 이제 하는데 어스를 로컬에서만 추가하고 이제 모킹을 하게 되면 일단 배포를 하라고 떠요. 그래서 배포를 먼저 진행을 시키고 나서 모킹 서버가 켜지게 됩니다. 이렇게 클라우드 포메이션 실시간 환경도 웹에서도 나오는데 이 터미널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 됐으면은 모킹 서버로 들어가시고요. 이제 직접 데이터를 추가해보고 제가 아까 넣은 그 오너 디렉티브가 잘 동작되는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포스트 하면 이제 좌측 게이지 내비게이터 통해서 쉽게 추가를 할 수가 있죠. 이제 데이터 하나를 넣었고요. 그리고 쿼리를 해보겠습니다. 쿼리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요. 쿼리한 뒤에 이제 유저풀을 제가 업데이트하는 영상이 빠졌는데 유저풀 업데이트 했습니다. 그 풀 버전은 그 공개될 거에 다 있는데 제가 시간상 자른 거라서 유저풀에서 원래 어드민이었는데 에디터로 전환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드민이었고 업데이트 어스를 통해서 유저네임을 에디터로 바꿨습니다. 그럼 이제 오너 필드에 대한 거가 이제 제한이 걸리게 되는지 테스트하는 쿼리를 해보려고 하고요. like는 아무나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부터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에 있는 고유 ID 값으로 이 ID에 해당하는 데이터에 like를 업데이트 시켜볼게요. 네, 이렇게 뜨면 잘 된 거고요. 이제 새로운 뮤테이션을 추가할게요. 데이터 업데이트 하는 것 중에서 포스트를 이제 내가 어드민이 쓴 데이터를 에디터가 지우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스키마 전체에 어스 디렉티브를 씌웠었잖아요. 그래서 오너만 지울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섹션이 발생하는 거라서 지금 잘 동작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컨텐트 또한 이제 업데이트를 오너만 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에디터가 어드민의 콘텐츠를 수정하려고 시도하는 건데 네, 안 되죠. 그리고 다시 에디터에서 어드민으로 돌아가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이제 업데이트 시도하면은 잘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예. 딜리트도 예, 어드민으로서 잘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토리지를 추가하는 예제입니다.
앰플리파이 애드 스토리지를 추가하고 이제 노시퀄이랑 콘텐트 두 가지 타입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콘텐트 제일 많이 쓰겠죠. 저장소 용도로서. 그래서 콘텐트로 선택하고 이름 이거 리소스 이름이고 이게 버켓 네임입니다. 유니크한 버켓 네임을 입력시키고요. 그리고 혹시 맨 뒤에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아까 깃허브에서 깃허브 리포지토리에 그 영상 링크를 다 해놨으니까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세세한 것들 인증된 로그인된 사용자만 접근 권한이 허용되게끔 할 수도 있고 게스트 유저는 어디까지만 이제 권한을 부여할 것인가 설정이 가능하고요. 람다 트리거도 할 거냐 물어보는데 저는 일단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는 곧바로 푸시를 합니다. 네, 됐고 이제 스토리지 관련된 것도 이제 스키마 관련해서 S3 버켓이라는 타입을 따로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버켓이랑 리전이랑 키라는 타입으로 정의를 딱 해놓으면은 이제 제가 앞으로 추가하게 될 포스트의 속성 중에서 이미지라고 있는데 그 이미지를 S3 오브젝트 타입으로 정의를 해서 얘는 S3에 있는 놈이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고요. 그 업데이트 권한은 아까랑 똑같이 어스 디렉티브로 추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GraphQL이 바뀌었으니까 그 GraphQL 제너레이티드 된 거를 수정을 시키는 CLI 쳐야 되는데 그거는 앰플리파이 API 업데이트를 치면 됩니다. 아까 이제 보셨다시피 API 업데이트를 치면은 다시 이제 어서라이제이션 타입을 바꿀 수가 있고요. 이번에 유저풀로 바꿨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디폴트로 하시게 되면 이제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앰플리파이 코드젠까지 입력을 해야지 이 쿼리에 있는 GraphQL이 바뀝니다. 지금 이제 바뀐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미지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임포트해서 이제 코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쿼리 중에서는 그 depth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1, 2, 3가 있는데 지금 이게 아이템스가 1이고 그 밑에 있는 게 2인데 지금 기본 depth가 2예요. 그 depth를 2에서 3로 해야지 이미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depth를 수정하는 CLI를 쳐보겠습니다. amplify configure codegen이라고 치면은 이제 물어봅니다. 뭐 랭귀지 선택하고 서브스크립션까지 할 거냐, 서브스크립션 그 쿼리 저장하는 경로 물어보고 지금 보시면은 맨 끝에 maximum statement depth 이거를 3으로 수정을 합니다. 이걸 하고 나서 amplify codegen까지 해야지 이제 쿼리가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지가 추가됐죠. 그리고 이제 루트에 보면은 .graphql config.yaml 파일이 생성되는데 그 맥시멈 뎁스는 여기 익스텐션의 앰플리파이의 max depth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실제 클라우드로 배포를 하겠습니다. 앰플리파이 푸시를 하면은 여태 추가했던 리소스들 목록이 뜨고요. 이렇게 API, 어스, 스토리지 3개가 뜨는데 컨티뉴 할 거냐, Y 하면은 이 3개가 지금 노체인지를 제외한 크리에이트 업데이트 리소스 2개가 한꺼번에 클라우드에 올라갑니다. 이건 GraphQL API 업데이트된 거 적용할 거냐 물어보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서브스크립션입니다. API의 서브스크립션 구현하는 방법이고 GraphQL의 subscription.js에서 임포트 해오는 겁니다. 임포트 해오고 .subscribe 메소드 이용해서 그래서 .subscribe 안에 next라는 속성 안에다가 코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만 스테이트가 업데이트 되도록 코딩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업데이트된 아이디랑 현재 존재하는 그 포스트를 이제 그냥 기존에 존재하는 포스트를 루프 돌면서 그 아이디랑 서브스크립션에서 발견한 업데이트된 아이디를 비교해 갖고 그거에 대해서만 캐치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로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set 포스트, 제가 리액트 훅으로 예제를 한 거라서 this.setState가 아니라 setPost로 이제 스테이트 업데이트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subscribe에서 이제 화면을 나갈 때는 unsubscribe 메소드를 이렇게 쓰시면 돼요. 페이지를 나갈 때 쓰는 그 라이프 사이클에다가 쓰시면 되고, 이 코드들은 또 아까 제가 데모에 보여드렸던 그 GitHub 주소에 그 데모 소스 파일이 완성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보고 따라하셔도 돼요. 이렇게 언커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키마 중에서 그 S3 스키마가 있었잖아요. 그 S3 스키마를 이제 어떻게 불러오나, S3 데이터를 어떻게 불러오는지 예제를 보여드릴 거고요. 일단 그 전에 그 포스트를 업데이트하는 거, 라이크를 찍는 API 구현을 먼저 할게요. 죄송합니다. 이게 storage.get을 통해서 그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자료를 받아오는 방법을 지금 코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storage.get 해갖고 패스가 이제 그 GraphQL 스키마에 있는 그 파일 경로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아오는 거를 썼고요. set like가 이제 like 버튼 눌렀을 때 GraphQL 뮤테이션을 돌리게 하는 코딩입니다. 이렇게 그 GraphQL 쓰는 메소드는 거의 같아요. API.GraphQL하고 GraphQL 오퍼레이션 쓴 다음에 원하는 그 GraphQL 쿼리를 인자로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input 해갖고 like를 기존 like에서 플러스 1 해갖고 업데이트 시키는 코드를 입력했고요. 그리고 이제 create post 하는 코딩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create post는 그 버켓에다가 업데이트 해야 되니까 그 AWS 익스포츠에 가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S3 버켓이 푸시된 리소스가 추가되어 있는 거를 임포트해서 쓰려고 해요. 그래서 제이선에서 이걸 임포트해서 이거는 이제 현재 로그인된 유저를 확인하는 코드고, storage.put으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API 뮤테이션 하는 코드고요. 그 created at, updated at을 받기 위한 nowDT를 정의했고, 컨텐트와 이미지의 이제 버켓을 아까 AWS 익스포츠에서 불러왔던 이 부분으로 가져왔고요. 어서는 그 로그인된 사용자 이름으로 했습니다. like는 기본 0으로 해놓고, 업데이트 날짜, 생성 날짜까지 해놓고, 이제 API.GraphQL, GraphQL 오퍼레이션으로 이제 원하는 쿼리를 이제 입력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시연을 직접 이제 하기 위해서 실행했고요. 이게 with authenticator 씌웠을 때 나오는 화면이고요. 사인업을 직접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메일로 컨퍼메이션 코드가 가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알람이 뜨죠. 버리피케이션 코드. 이거를 해야 로그인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프로세스는. 그래서 컨펌을 하고 이제 로그인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잘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포스팅을 해볼게요. 실제로. 이게 엑스포의 이미지 피커 이용해서 구현한 예제고, 기존에 존재하는 파일로 이렇게 넣고요.
애드하면 추가가 되고, 제가 지금 코딩한 것 중에 리프레시를 해야지만 이렇게 보이는데, 일단 지금 추가가 잘 돼 있죠. 이 라이크 누를 때마다 하나씩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라이크는 서브스크립션으로 받을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아까 코딩할 때 제대로 설명 못 드렸지만, 서브스크립션이 라이크가 바뀌었을 때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게끔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AWS 앱싱크 웹 콘솔로 들어왔고, 어스 디렉티브를 씌웠기 때문에 코그니토 유저풀로 로그인을 해야지만 가능해요. 그래서 그 코그니토 유저풀은 어떻게 받아오냐? 그러면은 웹 콘솔 중에 코그니토를 직접 들어가셔서, 들어가서, 여기가 코그니토고, 여기에 앱 클라이언트에 있는 앱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복사해서 앱싱크에다가 붙여 넣으시고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라이크를 업데이트하는 쿼리를 직접 날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독스라는 버튼 오른쪽 위에 이걸 눌러서 이걸 보면서 쳤습니다. 네, 자동 완성도 돼갖고 쉽게 쓰실 수 있고요. 인풋은 어떻게 하냐? 그렇게 했을 때 여기 보면 인풋 땡땡하고 이제 하이퍼링크 누르면은 이런 걸 넣어라라고 나오니까 보면서 치시면 됩니다. 라이크가 지금 3개였는데 33개로 해볼게요. 그리고 그 GraphQL을 업데이트하면은 결과 리턴되는 값까지 어떻게 보이게 할 거냐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똑같이 따라합니다. 이미지인 또 탭스가 있으니까 여기도 들어가서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치고요. 그 업데이트하고자 하는 아이디를 받아오기 위해서 리스트를 해서 받아오고, 네, 아이디 카피해서 이렇게 업데이트 시키고 이제 에뮬레이터 들어가면은 이렇게 실시간으로 받아왔죠. 한 번 더 이제 라이크를 업데이트 해볼게요. 44로 하고 업데이트 포스트 하면 앱에서 바로 서브스크립션을 받아온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널리티스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앰플리파이 애드 어널리티스 하고 리소스 네임 입력하고, 이것도 어서라이제이션 관련해서 물어보는데 기본값이 S니까 Y로 하고요. 그리고 푸시를 바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푸시를 하고, 이제 푸시가 진행되는 동안 이제 앰플리파이 프레임워크에서 어널리티스 그 메소드를 추가를 하는 걸 할 겁니다. 그래서 AWS 앰플리파이로부터 어널리티스를 임포트하고, 그리고 이제 원하는 곳에다가 amplify.record 이렇게 입력하고, 네임에다가는 뭐 라이크를 몇 번 했냐 그런 거를 수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임을 라이크로 하고 어트리뷰트를 아이디랑 유저네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트를 추가했을 때도 어널리티스로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서브 및 포스트 하는 쪽에다가 어널리틱스 메소드를 이렇게 추가합니다. 네임이 포스팅이죠. 아까는 네임이 라이크였고 이건 포스팅. 이렇게 되면은 이제 웹 콘솔로 들어가서 분석이 잘 됐는지 확인해 볼 거예요. 그래서 앰플리파이 콘솔 어널리티스 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곧바로 브라우저의 웹 콘솔이 뜨고요. 여기서 이제 이벤트를 들어가서 필터 쪽에서 몇 개 클릭을 일단 해야 돼요. 이네이블 필터를 해야지 내가 레코드한 필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이크랑 아까 포스팅 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포스팅에서는
유저네임이 뭐냐, 유저네임이 누구냐에 따라서도 개별로 볼 수가 있어요. 유저네임 구성을 했고, 그리고 밑에 엔드포인트 어트리뷰트가 있는데, 엔드포인트 어트리뷰트는 뭐 플랫폼, 앱 버전, 뭐 나라, 뭐 모델 그런 식으로 있거든요. 플랫폼 뭐 안드로이드 입력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핀포인트 어널리틱스 된 거를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앰플리파이를 다 리소스를 다 지우고 싶다. 그러면은 앰플리파이 딜리트만 하시면 돼요. 앰플리파이 딜리트하고 Y 하면은 클라우드 포메이션이 돌면서 다 지워지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네. 데모 끝났고요. 이제 앰플리파이를 제가 이제 사용해본 후기는 이제 앰플리파이와 GraphQL이랑 이제 GraphQL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개발을 저도 이번에 처음 해본 건데요. 그 GraphQL 쿼리 사용법만 조금 알게 된다면 REST API 개발할 때 겪었던 그 여러 테이블로부터 데이터를 묶어내는 작업, 그걸 일일이 코드로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점, 그리고 회원 관리 및 접근 제어를 편하게 세팅이 있다는 점, 그 구현의 머리가 좀 아픈 부분들을 많이 해소해주고 빠르게 개발을 해주는 점이 저는 되게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개발 시에 완벽하지 않은 부분이 몇 군데 있긴 한데요. 예를 들어 오프라인 디버깅을 하다가 앰플리파이 목 모드에서 제공하는 그 API 엔드포인트 페이지, 거기에서 이제 서브스크립션 쿼리는 잘 날아가는데 그 앱이나 웹에서 서브스크립션 쿼리를 날리면은 웹소켓 기반으로 통신을 하는데 그게 아직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아직 지원이 안 되는 부분, 그 이슈를 올리고 있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새로 소개해드린 데이터 스토어는 모바일 앱에서는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말씀드리자면은 그 앰플리파이 데이터 스토어랑 리액트 네이티브랑 아직 호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담당자 트위터를 보니까 그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스토리지 어댑터에는 SQLite 그 접근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돼서 미완성 상태라고 하니까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당장에는 이렇게 완벽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저는 오픈 소스니까 많은 관심을 준다 그러면은 빠른 속도로 이제 완벽에 가까운 서비스가 돼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덜 데빗이라는 분이 계세요. AWS 모바일 팀에 계신데 그 트위터, 유튜브 채널이나 GitHub 리포지토리 등에서 이제 뭐 튜토리얼 자료를 엄청 업데이트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한 자료도 이분한테 좀 많이 영감을 얻었고, 이제 이분의 이제 리포지토리를 가시면은 지금 이 참고 드린 이 주소가 그 모든 튜토리얼 자료를 모아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시면은 이제 많이 스터디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리소스들도 있는데, 네,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슬라이드 쉐어, 지금 제 발표 자료 슬라이드 쉐어에 며칠 있다가 올라갈 거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소모임에서 이제 많은 정보들이 공유되는 현장을 좀 보고 제가 느끼고 실제 업무할 때 필요한 기술적인 도움도 좀 많이 받았었는데요. 이 AWS KR 유저에서. 그래서 여기 모두 참가자들이 발표자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좀 부족한 부분을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좀 부끄러움이 없으시고 이제 서로 간에 좀 지식과 경험 공유에 대한 열린 자세들을 좀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나도 내가 아는 경험들을 다른 분한테 좀 공유해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커뮤니티 모임에 임하는 자세가 되게 적극적으로 변하게 돼서 이렇게 발표까지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슬랙 채널, 슬랙 그 초대 페이지인데 이제 만약에 AWS KLUG 슬랙에 안 들어오셨다 그러면은 여기 참가하셔갖고 이제 AWS 소스 리소스 뭐 사용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은 질문하시면 얼마든지 저를 포함한 다른 분들이 다 대답을 잘 해드리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4시 10분까지죠. 만약에 질문 있으시다 그러면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예제에서 쓴 캐시 전략은 어떻게 오프라인 버스트인지 아니면 캐시 버스트인지 지금 예제 구현한 거는 그 캐싱 구현된 그거 예제는 아니고요. 그건 데이터 스토어 관련 구현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제가 리액트 네이티브로 발표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 거다 보니까 아직 그
예, 시도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웹은 됩니다. 웹은 되고 오프라인 버스트이고 그 온라인 버스트인지도 그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금 이제 좀 도큐멘트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할은 그때 따로 설정을 해야 되나요? 네, 그거는 별개 같습니다. 예. 혹시 프로덕션 쪽에서 사용해보신 저는 지금 프로덕션에서는 어스 모듈만 쓰고 있어요. 어스랑 API 스토리지 그거는 확실히 잘 돌아가고 있어서 가격은 그 앰플리파이 자체 가격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웹에서는 이제 CI/CD를 붙일 수가 있는데 CI/CD 돌아가는 가격에 대해서만 부과되고 나머지 어스는 코고니터 가격으로 부과되고 API는 앱싱크 가격으로 부과되고 뭐 스토리지는 S3 가격으로 부과되고 그렇게 따로 부과가 돼요. 네. 생성된 그 AWS 그 서비스에 대한 요금 예, 네, 따로 아플리파이로 네, 그건 아닙니다. GraphQL 리졸버는 따로 작성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리졸버 작성이 자동으로 돼 있긴 해요, 기본적으로. 근데 수정하고 싶으시면 수정하실 수도 있는데 VTL이라는 그런 템플릿이 있어요. 그거는 앱싱크 콘솔에서 직접 수정하실 수가 있고 커스텀 리졸버도 할 수 있는 옵션이 있긴 해요. 그래서 그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에 처음 이제 AWS가 IAM으로 그 유저를 따로 생성시킬 수 있는데 그냥 어드민을 주시면 위험하고 어드민에서는 뭐 그 빌링 대시보드도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역할을 제한하는 IAM 유저를 따로 만들어서 공유해 주시는 게 아무래도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예, 그게 권장하고 있는 부분이죠. 클라우드 포메이션이 엄청 많이 변화되니까 클라우드 포메이션이 뭐라고요? 그게 클라우드 포메이션 쓰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러면 불안이 되게 아까운 거 근데 클라우드 포메이션에서 이제 IAM 그를 제어하는 문법을 자동 완성 시켜주는 거죠, 앰플리파이가.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또 IAM 롤을 추가해갖고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예, 그거는 되게 유연하게 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클라우드 포메이션에 자동 완성을 해줍니다, 그 IAM 롤을. 예, 그렇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분 없으신가요? 그러면은 이제 4시 10분부터 쉬는 시간이니까 이제 제 발표는 마치고 그 남은 시간 동안 이 데모 그 리포지토리 있잖아요. 기타 리포지토리 이거 지금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나중에 이게 제가 지금 데모 보여드린 게 몇 개 좀 스킵한 단계를 스킵했는데 상세하게 다 이제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 리포지토리에 공유돼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그거 참고하실 용도로 그리고 코드도 다 들어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 발표는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4시 반까지 쉬면 될 것 같고요.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